안녕하세요. 정은대담 3회 최인호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항상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축 처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3회 방송도 유승경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경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생각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대부분 이제 북한 핵 문제, 이 방송 걱정하면서 보냈죠. 나라 걱정하느라 그렇죠. 또 예, 방송 생각하느라 세계 평화를 생각하느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참. 그런데 이게 또 답이 잘 보이는 문제 같으면은 생각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또 수학 문제 어려운 거 쫙 풀듯이 풀리면 그렇죠. 또 답이 틀려도 별거 아닌 문제 같으면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라는 편안한 마음인데 이게 답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압박감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을 좀 누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음, 정책 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우리가 직접 실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수만 둬야 되잖아요. 그런 또 답답함이 또 있는 거죠. 하여간 대한민국 국민과 다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게다가 말을 하기에 조심스러우니까 누구나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지는 어떤 이념적인 민감성에 음,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통으로 처한 상황이 뭐냐면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데 판단의 확고함은 매우 크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또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허벌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기반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허벌나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의 말이 또 넘쳐난단 말이죠. 그 따지고 보면 또 각자 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자기 입장에 맞는 정보만 또 이렇게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장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표현을 그런 분들이 어, 확고하게 하니까 어. 네, 많은 사람들은 확고하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욕을 하고 그러나? 옛날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도 뭐 감정 실어서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러면 욕도 함께 섞여 나가야죠 뭐. 맞아. 또 인간성에 어떻게 욕이 없을 수가 있나?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상말 대사전, 국어 사전, 상말 사전 이런 거 만든 분들은 왜 만들었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욕을 하고 그러는 거지. 자, 이제 이런저런 그 본론으로 우리가 곧바로 안 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회, 2회 들었을 때처럼 깔끔한 플롯과 깔끔한 전개를 기대하지 않고 각오 단단히 하고 함께 머리 아플 각오를 하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특정한 순서를 잡아놓지 않고 이제 놓여있는 문제 대부분을 솔직한 우리 의견을 마구 피력할 요량이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뭐 정보가 어쨌든 부분적인데 어쨌든 갖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구하고 뭐 이렇게 가야겠죠. 예. 뭐 다 알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뭐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런 문제 인공지능이 나설 수도 없고. 자, 우리 유수경 선생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쫙쫙 말씀하세요. 무슨 오늘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우리 정부가 단행했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예. 어, 문재인 라는 거. 정부는 우리 정부는 왜 저러나?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예. 3회 주제인데 1회는 북한은 왜 저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공부를 했고 2회는 중국은 왜 저러나 이런 구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 왜 저러냐인데 야, 엄청나게 작전과 계획을 잘 짜가지고 방송한 것처럼 시청자들은 청취자들은 느끼겠네요. 실제 논의는 좀 더 음,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각자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그래요.
예, 예. 북한 핵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자체적인 전략 핵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람까지. 그리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빌려오자는 사람도 있고. 많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방송 진행되는 3주 동안 상황 변화가 또 2주죠. 2주 동안 예. 상황 변화가 또 엄청 많았어요. 북한은 IRBM급 미사일 날렸고 3,700km 날렸고 뭐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하여간 참 복잡다단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 걱정하지는 않아요. 또 사실 생업이 바쁜 분, 내일 부도수표 막아야 되는 분, 실연 당하신 분, 그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은 알게 뭐야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우환이 덜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좀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편안하게, 아무리 압박이 심해도 좀 릴렉스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이제 오늘 주도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네. 사드 배치 문제 해보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거에서 비춰 본다면은 사드는 중국의 방위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고 나름의 논리가 있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송에서 우리가 짚어본 내용이죠.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주장한 거와는 약간 다르게 약간 다르다라는 것은 배치를 안 한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기조는 사드에 반대하는 기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기대와 완전 다르게 그것도 매우 빨리 다르게 사드 배치를 파바박 해버렸다. 그래서 당황한다. 지지자들도. 그렇죠. 그게 뭐 솔직하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보복이 계속 진행되면서 특히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 부품 같은 중간재 수출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가랑비에 어쩌는다. 가랑비도 아닌데 사실은.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은 가랑비도 아닐 겁니다. 대기업인데도 롯데만 봤더니 철수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마트 철수했고. 그래서 뭐 그 피해액을 뭐 8조로 보는 개념도 있고 16조, 18조, 80조 다양한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누계로 따지면 장난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이거죠. 감수하자는 거였겠죠.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큰 것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납득시키려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답답한 마음을 말하려고 방송합니다. 우리 유 선생님 저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까? 정치의 입장을 밝히세요. 찍긴 했죠. 찍긴 했죠. 싸늘하게 아주 분명한 팩트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있는 대로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찍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뭐 어느 정부든지 잘 돼야죠 우리 정부는. 예. 싹 빠져나가시네. 그렇죠. 어쨌든 특별히 그래도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기본적인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문이 드리워지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방송이 이렇게 방송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쥐고 계시네.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그 대통령은 이유를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드는 사실 북핵을 제어하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정부 얘기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가지 예. 아니하고 또 사드가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가 얘기로 미시적인 얘기로 가지 아니할 수가 없군요. 한번 짚어보죠. 일단 이거는 군사학적 무기 재원적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쳤다고 그렇게 고각도로 쏘냐. 바로 앞인데 예. 장사정포로 때려도 되고 포에 핵폭탄을 실어서 해도 되고 혹은 더 낮은 단계의 저각도로 쏴도 되는 미사일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은 제일 어려운 길로 고각도로 높이 쏴가지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렇게 삐욱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바보짓을 누가 하냐. 근데 사드는 바로 그런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아니냐. 고고도 아닙니까? 고고도. 고고도 이름부터 고고도잖아요. 중고도 저고도 방어 체계는 되어 있는데 고고도 방어 체계가 미비하여 가용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고고도 미사일을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군과 미국 정부, 한국 정부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48개 들어 있는 가지고 어떻게 다 막아낸다는 건지. 그럼 사드를 더 배치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드를 늘린다고 될 문제가 그리고 아니라는 스커드 거죠. 대 사드는 서로 체급이 안 맞고 서로 대응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응 관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고도 저고도에는 애시당초 사드는 해당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예. 재밌는 얘기 제가 들려드릴까요? 사드가 왜 고고도 있냐?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중에도 생각하면 고고도 미사일인데 일단 유사시에는 중고도로 각을 맞추면 되겠지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드가 목표물을 찾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레이더가 동원되지만 마지막에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거는 열적외선 카메라거든요. 예. 저도 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무시하는 식으로 속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말하다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의향이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마찰열. 근데 누구 열이냐? 자기 열이야, 자기 열. 그 날아가는 사드 미사일 자체의 열 때문에 눈앞이 안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카메라가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왜 40km에서 고도 예. 150km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 사이에서는 열이 안 나서 공기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무것도 거기는 이제 교란 요인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거기 누가 올라와, 그죠?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 저쪽에 날아가는 빨간 점이 열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는 거죠. 예. ICBM이 포착되는 거죠. 예. 그럼 셀이 마하 6, 7의 속도로 타기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쫓아가서 때려잡는 미사일의 구조이기 때문에 중고도 저고도에서는 이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다? 맹인 미사일이죠. 메인 미사일이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보여야 찾아가서 때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고고도로 북한이 안 쏘면 게임 끝이죠. 사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은 남한에 대하여 공격할 때 낮은 각도로 뭐 애초에 낮은 각도로 들어오는 미사일로 쏘면 되는 거고. 그 미사일들은 애시당초 옛날부터 개발돼 있었죠. 개발돼 있었죠. 그 남북 군사 관계, 군사 긴장 관계로 볼 때는 레드 라인이라는 거는 옛날에 넘었었죠. 옛날에 넘었었죠. 핵무기는 있겠다. 핵무기를 투발하는 투발 수단은 적어도 중고도 다양하게 있겠다. 예.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개수도 엄청 많겠다. 이미 사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걸기하고 분노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뒷북도 한참 뒷북이에요.
골기하고 분노했으려면 벌써 전에 했어야 되고 강한 군사적 응징을 도모하고 그런 얘기 하려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논리적으로는. 세상에 논리로만 되는 게 예, 아니라서. 근데 수소폭탄까지 터지니까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 공포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죠? 그 사드가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데 유효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사드 배치 그런데 왜 배치한 거야 도대체?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치한다 그러면 안심이 좀 되는 거죠. 위약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위약이죠. 예. 자세히 알기도 싫고 사실 예. 누가 뭐 그 열적외선 카메라 추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누가 생각합니까? 그죠? 예. 그럼 세콤 뭐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아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하여간 안심을 하기 위한 나를 누가 좀 안심시켜 다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원래 무슨 얘기하다 아까 저한테 무슨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아, 왜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냐고. 아 문재인 정부가 그걸 왜 배치했느냐? 그러니까 두 개죠. 네. 안보가 위중해서 음. 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실제적인 방위력 강화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국민을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연스럽게 예. 도출되네요. 국민을 안심.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이 사드는 두 번째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중국의 2차 타격 능력을 현격히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국을 설득해도 사드 배치를 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경제 보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죠. 결론 나왔네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경제적 타격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를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네. 안심의 대상이 국민뿐만이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미국.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제1전제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엄포를 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독자적인 강경 조치, 직접적인 대북 미국 그 북한에 대한 타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전 문정부 실드론자군요, 유승현 선생.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걸 한미 동맹에 충실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뭐 이런 게 아닐까 동시에 섞여 생각해요. 있네요. 미국 얘기도 유승현 선생 말씀에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네요. 장기적으로 한미 군사 동맹의 그 균열은 일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두 그렇죠. 번째는 단기적으로 우리 매드맨 티어리라고 우리 함께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광인 이론. 광인 이론, 미친놈 이론이죠. 미친놈 이론. 치킨 게임이고. 예, 근데 두 미친놈 사이에 우리 나라 정부가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일단 어느 놈을 더 미친놈으로 봤냐 하면 트럼프를 더 미친놈으로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거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는 사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광인 이론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예, 두 광인 사이에서 한쪽을 더 광인이라고 판단한 중간에 있는 그리고 제일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렇죠. 피해를 많이 입을 사람이 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치킨 게임의 치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치킨이 겁장이의 상징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두 사람 사이 게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게임인데 한쪽을 광인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치킨이 되었더니 다른 관계자들 눈에는 이 치킨이 스몰 매드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운전하고 있구나 상대 측에. 예.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치킨이 일단 한번 돼버리면 매드맨 스텝을 충실히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필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사드 배치하고 중국한테 원유 공급 끊어라 얘기하고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푸틴한테 그리고 뭐 시진핑에게 원유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그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트럼프한테 한 이야기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리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중에 설득하면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방식을 일단 무슨 수가 있겠지. 무슨 수를 또 나중에 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익스큐즈를 만약에 논리를 만들면 전쟁 받는 게 급했다라는 도덕적인 프레임을 명분을 얘기하면 사실 말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다라고 위협감을 느꼈다. 일단 전쟁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드 배치 정도로 일단 전쟁할 가능성을 줄여놓는 게 트럼프의 카드가 전쟁밖에 없도록 트럼프를 놔두면 안 되고 사드 배치로 달랠 필요가 있다라는 단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행위라고 예, 판단했을 때에 예. 어떤 결정의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치와 논리는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드를 그래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쟁이 날 위기였던가 너무 빨리 쫄아서 항복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바둑처럼 수라는 말을 쓸 때 센 수를 앞으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게임인데 제가 보기에는 센 카드를 앞당겨서 써버리면 다음에는 어떡하죠? 다다음에는 다다다다음에는 어떡하죠? 근데 이게 다음 말장난이 아니고 다음 다다다음이 계속 있게 될 장기적 국면인 거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과 우리 정부가 처한 딜레마죠. 그렇죠. 수소폭탄 실험 있고 난 뒤에 사드를 배치하고 유엔 제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그렇죠. 또 ICBM을 쐈단 말이죠. 예, 뭐 IRBM IRBM을 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 그럼 뭐하지?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는 한국 정부만이 처한 딜레마가 아니고 미국 정부도 처한 거기 때문에 이전의 대응과 이번에 미국 정부의 대응이 사뭇 좀 다릅니다. 뭐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 부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의아스럽죠. 답답한 거는 그거 예정돼 있던 건데 계속 또 도발이라고 이야기되는 실험이 또 있을 텐데 도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카드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쓸 카드가 없으니까 그 네. 도발이 아니었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해 버리는 거지. 예. 저것은 미사일이 아니야. 아, 미사일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위협은 아니야. 왜 위협이 아닌데요? 아, 그런 거 있어. 뭐 이 대충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뭐 거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꼴이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그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똑같이 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아쉬움은 사드 배치가 yes, no의 문제로 옳다 그러다 이거는 또 다르게 얘기될 어떤 판때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예. 본인들의 생각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생각 속에서 사드를 이렇게 저렇게 뭐 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려는 어떤 생각이 있고 그것에 어떤 논리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썼다.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북한의 이른바 도발들이 앞으로 계속 점증해서 나타나면 어떤 논리가 더 힘발을 받을까요?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내용인데 음, 전술 핵 배치라든지 음.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더 받을 것 같아요. NSC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이제 매일 해야 돼. NSC를 매일 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거나 현무 미사일을 더 자주 발사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식으로 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NSC를 하루에 어. 서너 번씩 개최하거나 10번씩 개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예. 답답하다는 얘기죠. 현무 미사일도 맨날 발사할 수도 없고 사드를 늘릴 수도 없고. 사드 포대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현실성이 있죠. 중국의 반발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반대론도 더 거세지겠죠. 거세지죠. 그러니까 남남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겠죠. 국론 통일이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너무 심각한 남남 갈등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강수를 앞으로 써야 될 시기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죠. 늦춰야 되는 거였다.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게 유 선생님과 저의 어떤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조급하게 배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 전략으로서 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오래된 플랜이죠. 오래된 플랜이죠. 우리가 근데 1회 방송에서 우리는 얘기한 게. 우리 정부나 어.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체제가 안정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현재의 질서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질서를 흔들어 버렸죠 이미.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라는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시되는 것은 그 전에 것 외에는 없죠. 장기 구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쓰는 우리의 카드는 정치 상황 때문에 형성된 분위기 따라서 대중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건 너무 예단이 아닐까요? 뭐 어쨌든 정부의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니까 정책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3대 세수 방조니까 수십 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는 주체가 바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하고도 또 다르죠. 근데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그 G20 정상회의 할 때 자리 배치가 옆으로 밀려나는 새삥 아닙니까? 신참 대통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플랜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현실성이 있겠네요. 네, 그게 답답함이죠. 근데 플랜이 아예 없진 기본 태도의 플랜이 아예 없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물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사드를 무조건 뺄 거다라거나 그런 식의 발언을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절대 안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림은 있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혼자 그림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동북아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합의할 만한 어떤 종합적인 그림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당황스럽고 그래서 지금 장기 플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취약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치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 때문에 여론에 많이
자기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여론의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또 여론의 영향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고민과 정책 결정 과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장기적 그림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되고 있겠죠, 물밑에서. 그게 당연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건 북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네요. 그건 주어진 거고.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근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그래도 크게 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지금 냉전적인 질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 네. 그럼 군사적 대치를 푼 상태에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질서.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질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질서이기도 한데, 네. 북한은 그게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으로 무장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으로, 행동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로의 이행이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걸 절절히 느끼게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도가, 북한의 의도가 그렇든 안 그렇든 핵 실험에 성공하고 핵 개발을 함으로써 이미 기존 질서는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바꾸자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기존 질서는 이미 무너진 거죠. 네. 핵 개발과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순간 기존 질서는 이미 용도 폐기가 사실상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도래가 와야 되는데, 그 구질서와 새질서 사이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간, 그 이행기를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혼란스러운 이행기를 우리가 모두 지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그야 당연합니다. 예. 네. 그 과도기에. 그렇게 당연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대중적으로 상황이 짜증나기만 하고 이런 분들도 제법 있을 거고. 냉전 체제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대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련의 붕괴로 이제 북한만 독자적으로 남은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체제의 안정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가지고 자기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을 핵무장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질서는 새 질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 질서의 도래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저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질서라는 건 반드시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대로의 새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새 질서의 옵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 말고 그래 알았어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새 질서는 좀 요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제안하는 요 새 질서로 한번 가볼래? 라고 제시할 그림이 없다는 거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유승영 선생과 제가 확실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같이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북한의 핵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예. 그 상태에서는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 틀, 북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여기에 대한 각국의 구상들이 나와서 각국이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구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또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내려와야죠. 그걸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자기들이 그 플랜이 종합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정립될 때까지 누가 기다려줍니까? 국제정세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와중에 결정되고 실행된 게 사드 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 이해가 되죠. 상황에서도 그 소국면 내에서도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세 가지 국민을 일단 안심시켜야 된다. 일단 한미 군사 동맹의 균열이 없다라는 것이 되어야 나중에 큰 그림이 정립되더라도 그 큰 그림의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게 균열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림 그리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린 그림을 제대로 구현하기도 어렵다라는 직관적 판단이 존재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치킨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럼 전쟁을 일단 막는 것에 보탬이 되는 거라면 뭐라도 해야 된다. 다른 거는 지금 좌고우면 할 그게 없다. 이러한 논리들이 어우러지면서 사드 배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느끼기를 성급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사드 배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앞으로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두 개가 경제가 상당히 좀 아플 정도로 충격이 온다. 이것과 중국과의 협상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질서는 6개국 넓게 봐서 6개국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인데 사드 배치가 한미일의 블락을 형성하려는 걸로 중국이 만일 인식한다면은 6개국 전체가 조화되는 공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뭐 이야기를 맞춰가는 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가 갑자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가 있는데 쓰레기가 바깥으로 툭 삐져나오는 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묶어야죠. 묶어야죠. 당장 쓰레기가 막 삐져나오려고 그래. 묶어야 되는데 묶는 게 급선무예요. 묶었어요. 고약하게 묶었네. 일단 묶는 게 급해서 그렇죠. 예. 묶는 것도 여러 가지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이렇게 한번 싹 당기면 싹 풀려가지고 다시 새로 잘 묶게 하는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제가 자주 하는 일입니다. 당장 급해가지고 확 묶었더니 다음에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유 선생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묶음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묶고 나서 사실 우리도 묶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건데 묶고 나서 보니 이게 종합적으로 큰 그림과 함께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묶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를 엉터리로 묶으면 쓰레기가 냄새가 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예, 짜잘한 쓰레기 예. 삐져 나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더 넣고 싶은 쓰레기가 있는데 잘못 내놓으면 많이 경험해 보시는데요. 그냥 봉투 새로 가져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묶고 매듭을 좀 잘못 묶었다, 이 사드 배치가.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급하게 불가피하게 묶어야 된다라고 느낀 압박과 그 의도, 로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해놓고 보니 너무 급하게 묶었다. 그리고 잘못 매듭을 묶어서 꼬이게 묶어버려서 이걸 풀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노정될 것이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 잘했죠 방금? 예,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되면, 이제 좀 소박한 언어로 편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깝고 앞으로가 걱정된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매듭을 다시 풀든 다른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다시 담든 그게 큰 그림이죠. 할 때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예. 담아야 된다는 것이. 다음번에 또 2단계 매듭을 또 꼬이는 매듭을 묶어버리면
첫 번째 매듭 잘못 묶은 거에 당황해서 예. 두 번째도 또 꼬이게 묶어버리면은 안 되고 예. 그렇게 안 하려면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음, 구상을 갖고 근데 그 새로운 질서의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인 것이고 긴 과정이죠. 긴 과정인 거죠. 한 번, 두 번에 단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갖고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북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러시아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듭 잘못 묶었다고 또 우리가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약간 비판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때의 시각으로부터 거슬러서 다시 현재의 정책 결정을 평가해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야 뭐 달라질 수도 있죠. 예. 예, 불확실하고 일단 복잡한 전쟁 안 문제니까. 나면 이거를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매듭이 고약하게 묶여졌다라는 측면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일단 묶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안 났잖아요. 예를 들어 좀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5년 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전쟁이 실제 그 어떤 조치가 전쟁을 막았는데 전쟁이 그 조치가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겠죠. 예. 근데 저는 그 충정은 가치의 순서는 머릿속에서 제가 이해가 돼요.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 매우 크게 판단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안개 전국 아닙니까? 국제 정세가. 미국도 큰 그림이 없고 자기들이 큰 그림이 이러이러하니까 한국 정부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미국도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뭔가를 할 때 불투명한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새로운 전투 매뉴얼, 야전 교범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기존 매뉴얼대로 일단 움직이는 것이 안전빵이다라는 어떤 직관적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강조 기조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 높죠. 내가 너무 실드 치나? 저 뭐 일단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잘해라는 이야기는 하겠는데 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다. 아쉬움이 많죠.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느끼는데 사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그 새로운 정보로서 혹은 새로운 틀거리로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기존 동북아 국제 질서는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세팅을 위한 관계 국가들의 밑그림이 핵개발이라는 핵실험이라는 사태 앞에서 당황해가지고 아직 밑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행기다. 네, 동의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기만 해도 일단 덜 막막하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남는 문제는 이제 북한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더 진전해 나갈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빨리 만들지 않으면 계속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대응에 장단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은 그러한 판단의 현실성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장단 맞춰주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나름의 논리와 그림이 확보되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드는 생각은 북한이 핵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과시할 수 있을 정도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강도를 높여갈 거란 말이죠. 안 높여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캄다운 할 것 같아요. 그 징조가 물론 이제 추는제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질 거라는 거죠. 바꿔질 거다. 일단 미국의 그 일단 미국이 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바꿔질 거라는 예. 거죠, 우리 얘기가. 미국은 지금의 기조라고 한다면은 때리는 거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근데 때리는 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북아 전쟁으로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기조를 바꿀 거예요. 미국이 기조를 바꾸면 한국 정부도 기조를 바꿀 바꿔야 거예요.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조금 바로 앞에 시기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3,700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 옛날 기조로 미뤄 짐작해 보자면 길길이 날뛰고 흥분하고 사실 그 분노와 하염은 지금 나와야 될 얘기 지금 아닙니까? 나와야 될 이야기죠. 근데 순서가 틀렸어. 센 카드를 먼저 써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카드가 약해져 버려요. 왜? 더 센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안심을 조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더 센 카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방송할 때 불안하잖아. 우리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저 센 카드가 없습니다. 더 센 카드가 없잖아요. 네. 대북 경제 제재도 지금 맥시멈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지금 중국이 완전 원유 중단 공급 중단이 가능한가? 그거는 중국 보고 전쟁을 한 얘기죠. 북한과 전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강도를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때 불안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카드가 더 없기 때문에 카드가 더 없을 때는 작전을 바꿔야죠.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작전을 바꿔야죠. 그래서 카드를 쭉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구상하에서. 예. 그래서 좀 이제 각 잡고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바람은 좀 북한이 예. 좀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북한한테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여수장 우중문 씨라고 혹시 아세요? 을지문덕 살수대첩. 아 예. 을지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줄여 시 해서 우리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죠. 예. 뭐 귀신과 같은 술책은 하늘에 닿았고 다른 작전은 또 땅의 이치에 닿았으니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떻겠는가. 이게 되게 막 비굴한 시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를 볼 때는 이게 막 우중문의 간담을 서늘케 한 시였다. 이렇게 고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아부하는 시로 보였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수당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니까 정말 우중문의 간담이 서늘했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급로 작전이나 보급 계획이 개판인 상태에서 들러와 하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뒷감당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막 내려온 겁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해서 전쟁 벌인 거와 비슷하네요. 아, 또 그렇습니까? 1980년에. 예. 아, 그 보응웬 지압 장군이 했던 작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불러들인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오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싸해지고 있던 찰나에 내가 이렇게 곤란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고구려군이 알면 안 되는데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 갑자기 을지문덕 장군으로부터 편지가 배달된 겁니다. 니 대단하다. 대단한 거 이제 내가 알아주겠으니까 이제 가라. 우리가 곤란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을지문덕이 다 알고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짐 챙겨가지고 후퇴를 했는데 후퇴를 할 때에도 이 방진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 그 방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갖춰서 바깥에는 외곽 보호하고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갖춰서 느릿느릿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만 돌아감이 어떠하겠는가 해서 돌아가는데 평화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가서 을지문덕 장군이 작사를 실제로 내서 승리한 거죠. 근데 그 우중문에게 줬던 시를 북한한테 저는 주고 싶어요. 이제 그만 만족함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하겠는가. 근데 상황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만두게 만들 만한 을지문덕 장군의 상황은 곤란지경에 처했다라는 곤란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곤란지경을 느끼게 했잖아요. 예. 한국이나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잘 되겠네라고 자기의 하나의 판단에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도록 북한이 사실은 북한 내부의 의견을 분열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좋은 옵션도 있는데요. 다른 옵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농구에서도 왜 저 선수가 옆으로 패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선수를 잘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이 구미 당기는 옵션을 그게 전체적 구상이 있어야 장기 플랜이 그렇죠. 있어야 나온다는 거고 지금은 핵 포기와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북한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든지 완전히 물러서든지 중간 단계가 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또 북한이 방심하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까 말한 강한 카드를 미국 정부가 안 쓰는 게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강한 카드를 쓸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카드를 약한 걸 쓰면 방심하면서 속도를 늦춘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벌게 되고 그 벌어진 시간 속에서 큰 그림,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큰 작전, 전체적인 작전을 세팅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강도를 더 높여갈 거라는 것을 뭐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그 이야기를 미리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저도 해보는 한 소리인데 번만 더 하면 때린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빚쟁이 채무자 독촉받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뭐죠? 조금 주는 거? 내일 꼭 갚아줄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안 갚아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페이크를 안 쓰지? 북한 말 다 들어줄 것 같은 제스처를 한 번도 안 취해요. 아니 그 좀 비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뭐 국제 전략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플랜이 안 장기 플랜이 안 쓰이니까 페이크를 쓸 여유도 없는 거야.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틀려지는 그거 고민하다가 말을 좀 빨리 했다가 물러난 사람이 트럼프의 그 안보 보좌관인가 그런 거죠. 배넌이라는 예, 그렇죠. 친구죠. 예. 그런 거죠. 그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한번 야들 하는 거 볼까? 라고 생각할 여지도 안 주고 그렇죠. 북한이 판단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도록 상황을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너무 몰아간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선택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번 한 분 한 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지 그럼 판단이 쉽죠. 그 거꾸로 우리가 자꾸 몰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외교 전략 전문가인 것 같다라는 자뻑적인 느낌이 드네요. 우리 말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참 말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자기 결정에 스스로 도취되게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몰아가는 측면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도발 일지만 보면 그게 명확해지잖아요. 그 프리퀀시가 점점 잦아지는 것이 강한 카드를 쓴 횟수하고 정확하게 정비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악순환인 게 한미가 그렇게 나오니까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체면이 더 많이 깎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체면이 너무 많이 깎이니까 그 다음에 또 더 강하게 나가고 이제 더 강하게 나갈 카드가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위협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책을 잘했다기보다 북한이 플레이를 잘했다기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자충 측면이 강한 거네요. 그게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정부 다 미국도 한국도 전부 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자기 외교의 틀을 확고하게 갖추기 전에 북한이 조금씩 더 치고 들어오니까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마냥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새로운 그림, 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는 세팅될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그림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시급하고 그거는 비밀리에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인 논의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네. 소통의 측면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빨리 잘 대응하는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적폐청산, 사회경제개혁, 엄청난 소득 불균형이 심화 과정을 스탑시키고 공정한 사회경제 쪽으로 가까워가는 복지의 확대, 할 일이 사법 정의의 구현,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젠다가 북핵 문제에 다 묻혀서 그 문제에 우리가 나라가 집중을 못해요. 이게 국내적으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보수층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주자 하는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경제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자기 구별되는 정책을 펴기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정치 환경이. 예. 그런데 이번 한 번에 사드 배치와 같은 뭐 양보, 포용력 있는 정책 이런 걸로 끝날 문제가 북한 문제가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끝나지가 않고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 시급한 과제들이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액세스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걸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계속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 기회를 노리기만 하다가 결국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게 우리 정부가 처한 곤란함 정도. 유 선생과 저의 우려하는 바죠. 예. 무슨 생각하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런 생각할 여지와 딜레마와 곤란한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깝고 걱정되어서 보태는 말인즉슨 본래의 목적에 액세스할 기회와 타이밍까지도 점점 놓치고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빨리 어쨌든 해결하려면 이게 장난이 아닌 문제고 잠깐 처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매우 장기적으로 펼쳐질 문제이니 각 잡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전공법으로 좀 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현실주의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의감, 도덕주의. 도덕주의 이걸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로 돌아서서 북한은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연 대응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군사적 예, 대응에서도 예. 외교적 대응에서도. 근데 현재까지 유연 대응 전략은 실종됐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후에 처음에 마련했던 정책이 대량 보복 전략이란 말이죠. 대량 보복 전략은 작은 저강도의 침략이든 고강도의 침략이든 대규모 보복으로서 작살 낸다는 작살 내겠다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사실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큰 핵무기를 쓰려고 하니까 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케네디 때 들어왔던 게 유연 반응 전략이거든요. 고강도에서는 고강도, 중강도에서는 중강도, 저강도에서는 저강도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집에 빨래 널어놨는데 그 양말 좀 훔치겠다고 들어온 좀 도둑한테 집에 갖고 있는 무기는 M16 발칸포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죠. 예, 예. 그 2층에 설치된 발칸포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애한테는 빨래방망이 들고 나가 쫓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빨래방망이가 예, 집에 예, 없는 거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예를 들었다. 그래서 나온 게 유연 대응 전략이라는 거죠. 유연 대응 전략. 근데 그 유연 대응 전략이 유연하게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혹은 그것이 발휘될 여지가 스스로 발목을 묶은 측면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유연 반응 전략이 가능하려면은 집에 실제 빨래방망이도 있고 발칸포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갖춰져야 돼요. 예. 예, 전체 계획 속에서 그런 무기를 갖춰놔야 되는데 예. 지금 전체 계획을 너무 단순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돈 아니면 뭐니까. 발칸포만 하나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국면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매우 잘했다, 매우 못했다라고 선을 딱 그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함께 혼란스러움 속에서 미국 정부가 느끼는 혼란스러움, 한국 정부가 느끼는 혼란스러움 속에 국민 각각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이 정신 차리고 이건 장기적인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잘한 정책, 절대적으로 못한 정책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덜 흘렀다. 종합적으로 그림이 되어가는 와중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나중에 평가될 것이다. 혹은 지금 그렇게 바라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저는 뭐 정부가 아까 했던 말씀인데 이건 장기적 과제라고 일단 그렇게 좀 승인을 국민들한테 그 얘기라도 좀 하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예,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당장 지금 중국 가서 내 당장 제재한다고 할 거다. 내가 새끈하고 요번에 새끈하게 해결할게라는 신호를 계속 주면서 움직이면 스스로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을 딱 그리 정리. 제가 오늘 말 되네. 예.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문제 해결하는 안타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길게 가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그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 기조로 해서 쭉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자기 활동에 행동 결정에 여유가 있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소통의 문제하고 매우 큰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기조와 전체적인 고려 속에서 국민과의 그러한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고언을 우리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매번 도발 있을 때마다 NSC 여는 모습, 현무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 이렇게만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과제다라는 걸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
짧은 대응을 내가 이번에 새끈하게 잘하고 있지? 라고 묻는 듯한 대응을 하지 말고 그런 식이면 유장한 흐름으로 예.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게 국민을 믿고 국민이 스스로를 믿고 정부를 믿고 밀어줄 거라는 걸 믿고 예. 유장하게 좀 가는 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정책과 행동들이 지혜롭게 뽑아져 나올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충원 고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사전 합의한 콘티가 없어요, 그죠? 하여간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될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뭐 솔직하게 느끼는 생각을 다 얘기하니까 방송이 그럭저럭 뭐 75점은 되네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우리는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라는 넉넉한 기대를 가지니까 솔직하게 마음 편하게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될 여지가 있는 거지. 뭐 방송이 꼭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갖고 유정하게 우리 정부를 이해해 주겠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냐라고 편하게 자신감을 갖고 사실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아직 높죠. 그러니까 이런 짧은 대응을 잘해야지 이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넓은 구도에서 깊은 생각을 갖고 잘 임해나가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짧은 대응으로 하니까 현무 미사일 2개 중에 하나만 날아가니까 그냥 이미지 팍 상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죠? 현무 등등으로 응징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소통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네.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바라봐 줘야 되지. 하나하나 왜 문재인 정부가 또 그러겠어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못했다로 극명하게 절대적으로 잘했다 절대적으로 못했다로 국민의 의견이 뿜어져 나오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점이 있겠죠. 예. 국민이나 정부나 우리가 뭐 되게 뭐 현명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은 어쨌든 지금 우리 생각은 유 선생하고 최인호의 생각은 이거는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가 세팅되어 나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의 어쩔 수 없는 혼란이다라는 걸 알면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한 것은 소국면 속에서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유효하고 절대적으로 잘못했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지금 속단을 내리는 것이 소국면 속에서의 판단일 뿐이지 전체적인 장기적 과정을 보면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방송 내용을 몇 년 동안 유튜브에 제가 계속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놔둬야죠, 당연히.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서 좀 유장한 호흡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방송은 나중에 또 뭐 여러분이 얘기를 전술 행복이 난다나요? 전략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얘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자유로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중간에 맥주를 사와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도 칼칼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2부 방송은 2부는 지금 저희가 음주 녹음 방송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유승경 선생님이 거의 뭐 우수리 얘기해야 될 거 다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는 눈빛으로 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독자 핵개발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근데 텔레비전에 토론 보니까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술 핵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제 공론화된 데 있어서는
전술핵이든 전략핵 거의 독자적 무장인데 우리는 저기 NPT 조약에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핵 무장하자는 이야기를 핵 무장하자는 이야기까지는 감히 못하고 그러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정도가 좀 강하게 주장되는 것 같아요. 그 TV만 보시니까 그렇고 그 홍준표는 더한 얘기 NPT 탈퇴하고 핵 독자 개발하고 천만 서명운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략이죠, 정략. 아 근데 그 정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거의 그게 YS의 영합하는 거죠. 옛날에 저돌성을 보는 것 같은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지만 근데 그러한 이바구가 CR도 안 먹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얘기해 봐야죠. 그거는 우리가 1회, 2회 때 이야기했던 핵 전략 속에서 도출하는 교훈의 하나인 것 같아요. 핵으로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냉전 때의 교훈을 그렇게만 도출을 하는 것 같아요. 60, 70년대 북한 중국의 사고네. 딱 그런 거죠. 지금의 북한의 사고를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남한이. 남한의 보수층이. 그거는 보수라는 말이 사실 보수는 우리가 보수 아닙니까? 지금 얘기 우리가 보수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 네임을 따간 사람이 있어서 그 말도 극우지 극우. 그거죠. 예. 네. 극우적 주장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앞쪽에서 얘기한 그 강강의 카드 연속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예전에 서유럽의 예가 있거든요. 예. 미국이 전술핵을 서유럽에 배치해 놓고 전시 때 통제권을 서유럽 국가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얘기 전에 웃기는 얘기 한번 하고 가도 될까요? 하십시오. 예. 우리 87년 대통령 선거 때 그 토론회 기억나세요? 관음 클럽 토론회. 좀 YS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자가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로 말입니까? 예. 김영삼 당시 후보한테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의견을 물으니까 원자로 말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억나시는 분은 많이 기억나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재미있게 느껴질 텐데 국가 최고 군 통수권자 및 지도자가 전술핵이 뭔지 몰라서 황당했던 그런 토론회가 생각나네요. 그게 1987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87년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은 전술핵이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전술핵 문제 얘기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그게 토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억이 아니라 단순 추론에 의해서도 87년에 토론회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전술핵을 빼자는 이야기였겠네요. 그렇죠. 예. 빼자는 얘기 슬금슬금 나오는데 우리 김영삼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인 거죠. 예, 그 원자로 말씀이니까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원자로 말씀이십니까? 그랬던가 핵발전소 말씀이십니까? 원자로라고. 원자로. 예. 원자로하고 어떻게 연관은 되죠 물론 원자로가 있어야 추출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그런 에피소드야 참 많죠. 예, 참 재미있으신 분이죠. 형무기, 형무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형무기. 또 우리 동문 중에 형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무기 듣고 있나? 자, 그래서 원래 그 전술핵은 나토 유럽에서 나토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서독 때문인데요, 서독. 나토가 뭐 약자죠? 대서양 조약기구. 근데 반대편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냉전의 두 어떤 상징어죠.
근데 이제 소비에트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나름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네요.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핵 우산을 제공한다. 그 핵 우산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 처음에 진짜 우산 큰 게 있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대체 핵 우산이 뭔지 잘 몰랐을 때가 있어요. MD 같은 거를 그때 이미 구상하셨네, 우리 유승현 선생님이. 이미 착상하셨네. 이제 핵 우산이라는 게 요즘에 와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건데 네. 보복을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핵을 막는 큰 우산. 우산이 그게 지금 오늘날의 MD 아닙니까? MD 체제죠. 그래서 아는 척은 하면서도 핵 우산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적이 있는데 대신 보복하는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소련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막아줄 것이다, 보복해줄 것이라는 데 대해서 드골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아, 뉴욕을. 그렇죠. 파리가 소련으로부터 공격받으니까 대신 보복해줬다가 소련이 다시 뉴욕을 또, 때려버리면 어떡하나. 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프랑스는 나토에서 탈퇴를 해서 어마어마한 강수를 뒀죠. 네, 나토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핵 개발을 합니다. 진짜 드골은 프랑스 민족주의자, 프랑스 보수의 진정한 아이콘 맞네요. 이제 그러고 이제 영국은 독자적인 무기 1952년에 핵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근데 서독이 안 했잖아요. 네. 이 서독이 사실은 ICBM이니 모든 거의 과학적 모든 거의 시작은 독일인데. 독일인데. 서독이 또 의문을 가지는 거죠. 예. 베를린을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전술 핵의 배치를 강하게 독자 개발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이 전술 핵을 빌려주고 야, 이거 써 이거죠. 이거 써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전시 때는 통제권을 주겠다. 아, 작전 통제권을 서독에게 주겠다. 서유럽 국가에게 주겠다. 유사시야 이거 네가 갖고 써. 이렇게 그렇죠, 한 거네요. 그렇죠. 말 되네. 통제권까지 미국이 갖고 있으면 또- 너희들 안 쓰면 어떡하냐 이거죠. 너희들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치올라오겠네요. 그래서 이 서유럽 모델을 생각하고 전술핵의 재배치를 이야기하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작전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작권이. 예, 전시 작전권이 예. 평시 작전권은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죠. 예. 그렇게 해야 서유럽 모델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전시 작전권이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핵을 빌려주게 되면은 소독처럼 해버리면 NPT 위반이- 조약 위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전술핵의 양도도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NPT를 다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인 핵 비약산 조약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문제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은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는 건데 예. 그러면 남북한이 전부 다 NPT 위반 및 세계- 탈퇴 세계- 세계 모든 게 주적이 되는 견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뭐 이게 다 이야기하는 건데 북한은 원래 제재 속에서 고립되게 대외 의존 경제 정도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리고 핵 자체에 국가의 명운을 다 걸고 있는 나라니까. 국민 통합도 잘 되고. 근데 우리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독자적으로 그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핵 생산이 아니라 최고로 하는 게 그 매장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텅스텐으로 안 될까? 텅스텐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많잖아요. 핵발전소가 많잖아요. 예. 전기 발전이 안 됩니다. 예. 아, 그렇죠. 전기 발전이 안 되네. 24기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핵무장 원료가 없네. 독자적으로 하자는 것은 죽자는 얘기네. 그게 죽자는 이야기죠. 홍준표 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홍준표 씨 독자 핵 개발하려고 NPT 탈퇴하면 발전소가 올 스탑이랍니다. 우리 유승경 선생께서. 그러면 이제 전술 핵을 가져와서 재배치만 하고 예전에처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양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NPT를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광 기지에 핵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한반도에 통제권도 미국에 있는데 옮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몇 시간이 못 오는데? 2시간에 못 온다 그러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게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신밴드로 안심 못하니까 대일밴드로 바꾸자 이런 얘기는 다를 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애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다가 미국 방부 장관이 전술핵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교적으로 정확하게. 근데 창피해서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핵으로 다 무장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불안하니까 또 하나는 자존심 상하니까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핵 우산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제 조약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를 어렵게 하면서 여기다가 핵을 갖다 놓거나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그 무모한 짓이다라고 저는 생쇼다 이거네요. 생쇼죠. 예. 그리고 사실은 생쇼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인 거죠. 우국지사처럼 보이기 위한. 어쨌든 당파끼리 구별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 친북 자주파가 있고 극단적 친북 자주파. 예,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친북 자주파가 있고 최고의 신의 한 수다라고 기뻐하는 극단적 친북 자주파의 내용이라는 거는 김정은 장군님의 이 모든 것이 북한과 한반도와 민족과 세계를 좋게 하는 기가 막힌 쾌거다라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극단적 친북 자주파가 한국 내에 있죠. 그게 많습니까?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친구를 사람인데 잘못 사귀었나? 비슷한 사람인데 북한을 아주 싫어하면서 자주 하자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핵 무장론자들이죠. 그러니까 반북 자주론자가 홍준표네,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네, 홍준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핵무장하자는 데서는. 북이든 남이든 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씨 등등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미 군사 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독자 핵 개발. 일단은 우리가 독자 반민에 홍준표는 NPT 탈퇴하고 독자 핵 개발 하자는 얘기는 이 한국의 안보에 너무나 결정적인 요소로 지금까지 종전 이후에 유지되어 온 이 시스템에서 어마어마한 반미적 발언한 거죠. 독미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반미지. 예. 우리는 독립하자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독립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인 반북 비미 반미 자주파. 이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김정은하고 똑같이 할 사람들이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반미도 주장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원래 다 자기들이 친미 이미 자기들의 정당성의 근거다라고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수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가 간 한미 군사 동맹의 균열이 심각하게 균열이 될 만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 사람들이 친미가 아니고 정체성이 반북이에요. 더 제1 규정이. 예. 지금 뭐 명백히 그렇지 않습니까? NPT 탈퇴, 독자 핵 개발 얘기가 한미 군사 동맹 나 몰라 아몰랑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술핵의 재배치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음, 그러려면 이제 서류론 모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음, 이제 그게 완결적이려면 작전권 반환을 해야 되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어. 뭐 저는 작전권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있는 그렇게 생각을 사람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작전권 반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예. 근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정치가 원래 일관성이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반복도 아니고 진짜로 진정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진정한 이념형도 없고 반복이냐 침이냐 이건 머릿속에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반정부. 지금 현재의 자기의 정적 반대 정파와 반정적이죠. 반정적이죠. 그것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주장이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얘기도 막 하겠다 얘기죠. 기본적인 사고 습성과 행동 방식이 그렇게 잘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고 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이 적화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재를 받더라도 적화 통일보다는 낫다. 독자 개발하자. 그러니까 그 국제 질서 속에서의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억제력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미국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하겠나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쏘는 순간 북한은 소멸입니다. 그걸 그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핵 억제력은 우리는 사실상 가지고 있다. 확실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있다. 그렇게 믿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논리는 너들은 확실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는 못 갖추게 하노 이 소식이 이건데.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최근까지 보여준 행동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라든가 현무 미사일 발사라든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거가 없었으면 이 홍준표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바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 생각이 퍼뜩 지금 스쳐갔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주장이 보수층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거 그 아니냐. 주장이 예. 그 주장을 하면 지지율의 퍼센티지가 다수가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 거꾸로 뭐 역사에 뭐 if는 없지만 바로 지금의 상황이니까 만약에 사드 배치 철회를 하고 북한,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대화만 계속 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나도 안 했으면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말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유였을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놀라서. 아, 그래요? 예, 말하다 보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보수청의 요구에 부응해주면서 정치력을 더 다져서 다음에 대북 정책을 피거나 국내 정책을 펼 때 좀 자유도를 많이 발휘한다, 재량권을 많이 발휘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막 변명처럼 들리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냥 반대의 상황을 딱 가정하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약간 쭉 펴서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정파 간의 문제, 국내 정파 간의 문제, 진짜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이라는 그 동북아 국제 질서라는 걸 안 보고 정파적인 밀당만 딱 보면요. 만약에 집권 전에는 그럴 거라고 아마 선거운동 하지 않았겠어요. 비공식적 선거운동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얘기가 카톡 뭐 단톡방에서 그 보수층의 단톡방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빨갱이라 그랬죠. 빨갱이 짓하고 이적행위 할 거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사드 철회라든가, 그죠? 그 북한에 계속 대화 제의를 한다거나 미국을 달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좀 다른 태도를 취했다면, 이렇게 세트로 딱 만약 했다면 지지율 판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진짜 그냥 객관적인 물리 아니, 뭐 현상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 역전이 생기지 않았겠냐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거 봐라라고 하면서 반발이 엄청났겠죠. 그 다른 정파에서 예. 지금처럼 사드 배치하라고 태극기 어. 시위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드 배치하라, 중국 압박하라, 러시아 압박하라, 북한의 대화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핵도발하고 패겠다고 하는데 대화 제의하는 저런 굴종과 미친 짓이 어디 있냐라고 집회를 막 하고 종편에서 떠들어대면 내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지는데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하네요. 네. 한반도의 운명과 장기적인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 아니고 국내 정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 내지 그런 논리가 나왔을 법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당사자들이 하면 너무 속보이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 못하는 거죠. 소통을 잘 못하는 거죠. 불가피했다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졌죠. 뭐 아무래도 오히려 예전에 진보층으로 불리는 분들이 예, 지지를 좀 철회한 게 있으니까 예. 조금은 떨어졌죠. 조금은 떨어졌는데 보수층에서도 일부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홍준표처럼 그렇게 극우적인 예. 거 안 근데 한다고. 이거는 그건 이미 원래 싫어하는 거니까. 원래 싫어했어요. 맞아. 그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여론조사의 신뢰율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수니까 지지하는 쪽이 잘한다 하는 쪽이 못하는 쪽보다 많으니까 그걸 60몇 %로 표현되든 70몇 %로 표현되든 그렇게 뭐 과장되었든 아니었든 어쨌든 그런 숫자로 나왔겠죠. 하여튼 뭐 저는 그 이유는 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질 텐데 제가 답답한 게요. 여론 정치만 할 거냐 뭐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냐, 제1 가치냐. 예. 진짜 한민족의 운명, 더 먼 동북아 국제 질서, 이 단순하게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된 것이 절대적인 제1 가치라면 예.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높고 중요한 가치는 정말로 한반도의 미래, 그렇죠. 예. 한민족의 운명과 미래,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큰 고민과 구도 속에서 사드의 배치, 철회 또는 배치, 이 문제가 고려되고 고민되고 결정되고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어쨌든 국내 정치 역학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방금 저의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를 지나가네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런 걸로 국가 정말 안보 중대지사를 그 정치공학적인 고려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직접 담당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하고 NPT 탈퇴를 감수한 독자 핵개발론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확실한 언어로 선을 그었어요. 예. 이틀 전인가? 예. CNN과의 인터뷰였던가요?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 효과가, 극우의 극우성이 그리고 그 부조리함과 엉터리 같음이 또렷하게 폭로되도록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역할은 했어요. 그 발언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중도적이거나 뭐 하여간 그런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면은 극우가 건강한 보수 코스프레를 할 여지가 생겼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관념 속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건강한 보수라는 말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네, 뭐 이런 이쪽 얘기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네, 너무 너무 예민하게 아니 그 우리 유 선생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청취자분들이 어쨌든 이 보수가 아니고 또라이 극우임이 그들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게끔 궁지로 몰아넣은 측면이 있어요. 아니 그 홍준표도 MPT 탈 때 독자 핵개발 얘기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게 원래 지 철학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사드 배치 정도로 어.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그 구호를 미리 뺏어버렸다. 선점당한 거죠. 보수 아젠다를 스탠스를 뺏겨버렸으니까 사실 이럴 때는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보수라면 잘 생각했다.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보다 자기 입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게 것 문제예요.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죽어도 그건 하기 싫은 거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한테 요구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뭐 어쨌든 좀 아쉬운 이야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일단 비판을 욕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를 만든 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극우의 극우성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궁지로 먼 측면이 있다. 정치 공학적인 측면으로만 따지자면.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죠. 정치 공학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정치 공학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유 선생과 제가 사드 얘기하고 싶은 배치가 다음에 큰 일을 할 때 음.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중국의 경제 보복도 상당히 아프다. 아플 겁니다. 예. 계속 호전될 여지가 논리적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발 빼면 바보 되는 거거든요.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정치가 있고 각 정치인의 정파에 입지가 있는 건데 그게 현재에 취약해지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당대회 이제 변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상당히 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또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음에 하죠 뭐. 지금 이 유 선생님이 체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시간 더 해도 되는데 유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피곤한 경무를 마치고 방송에 합류하셔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뭐 거의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또 못한 얘기가 있으면 다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상황을 보면서 하면 되고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매우 솔직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